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치 쇄신이니 같이 연대니 한 말은 결국 포장은 이사 여부임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지 닷새째. 오늘 오전에는 이해찬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파행을 겪고 있는 단일화 협의가 어떤 전개를 겪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전 이 시간에는 야권 단일화 중단의 배경과 향후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요동치는 정치권과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 자유경제원장이십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문자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로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얘기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접하셨는지 각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주당 단일화 총사퇴는 아니죠.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으니까 아마 그분은 그대로 계시는 것 같고, 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합의하는 곳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것.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아름다운 단일화, 그리고 또 승리를 하기 위한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속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기는 단일화, 이걸 다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단일화에서 발을 빼고 잠정 중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본인의 지지가 눈에 보이게 빠진 그 순간에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반전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인데, 그 명분이 눈에 보이는 정치 쇄신을 해달라 하는 것인데, 국민이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을 빨리 해달라 이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참 깝깝한 거죠. 그걸 딱 내놓고 나서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방송 뉴스를 보면 아마 시청자들도 늘 답답했을 겁니다. 도대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으니까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것이 무엇이다고 다 지레짐작을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 좀 사실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는 그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조직이 가동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좀 막아달라. 객관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투표 동료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이건 사실 일상적인 행동인데,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으로서 작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안철수는 민주당에 있어서 반노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럼 구태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온 것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재벌의 어떤 폐단을 나무래면서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아주 세차게 나와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는데요. 그래서 부의 독점을 나무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예컨대 안철수 재단에 내놓은 주식은 평균 평균 가격이 한 2만 원 되는 주식이 12만 원, 16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 전부 다 주식을 매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식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결국 개미들이 돈을 다 빨아먹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는 4만 원대로 다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대 훨씬 이상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주식을
팔아서 재단에 내놓은 거, 그리고 뭐 그것만 팔았겠어요? 한 것은 과연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본인이 정확히 뭘 계획을 해달라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단일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한 것은 결국은 만약에 본인이 승세가 과거처럼 문재인 후보의 한 2배 정도를 계속 유지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 국면의 전환용으로 예, 보기에는 그러한 좀 딱하다는 겁니다. 협상이 중단됐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여튼 오늘 그 상황이 민주당의 그 사퇴에 이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인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죠.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세상이 다 알아주는 보수 농객 전원측 변호사께서 정말 좀 죄송하지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매도를 한 것은 이건 비단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그 속뜻은 아마도 단일화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사퇴한 부분만 잠깐 이야기 들고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이해찬 대표가 사퇴한 것은 정말 진작에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단일화라는 것은 역대 단일화하고는 다릅니다. 기성 정치의 눈으로 가지고 아날로그 눈으로 보면 뭐 노무현과 정몽준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 긴장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단일화는요, 한 정당과 국민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정말 1개인을 40% 이상 지지를 만들어낸 안철수 현상과의 결합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단일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된 것 중에 하나가 단일화를 해서 두 세력이 합칠 때 단순한 세력이 합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노무현과 정몽준이 합친 2002년이 아니라 새로운 그 정당, 정치 쇄신하는 정당으로 만들자. 그러면 민주당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큰 결단을 내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자기 당도 없이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든 것은 절대 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정말 지지율이 낮을 때 더 그랬습니다. 낮을 때는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전국 개최할 수 있다라는 진정성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사퇴하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일단 그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밀리고 밀린 상황에서 이제 이해찬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힘에 의해서 사퇴를 했지만 또 명분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단일화의 촉진을 위해서 내가 빠지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의 테러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과연 이 과정에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결국은 누가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덕을 봤을까? 안철수 후보가 덕을 봤을까? 라는 부분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어떤 그 형으로서의 어떤 양보의 미덕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건 사람 좋다는 뜻이고 지금 야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본선전 게임 아직 남아있거든요. 정말 후보들이 모여서 누가 대통령이 나와서 박근혜가 붙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정치를 쇄신을 하겠다. 이것을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림돌이 있었던 게 저는 이해찬 대표라고 보고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좀 진작 물러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단일화 과정에서 아름다운 과정은 없습니다. 저는 아름답게 성형수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딪히고 자연적으로 진정성 있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 대한 가치와 과정을 저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퇴장을 아름다운 퇴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참 들으니까 미사유구를 써도 너무 심한 미사유구를 씁니다. 이게 무슨 아름다운 퇴장입니까? 지금 그리고 마치 이 민주당 지도부가 퇴진을 하는 것이 정치 쇄신이냐? 그거 아니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안철수가 등장한 것은 바로 기존 정치의 부패와 무능, 여기에 염증을 느낀 20대, 30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열화 같은 지지를 기반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자기의 그런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가 힘드니까 역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지금 뭐 동종교배, 이종교배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면서 마치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가 두 분이 단일화 하는 것을 동종교배인 양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나 동종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종은 무슨 동종입니까? 이 주요 정책만 비교를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치 쇄신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정치 쇄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부패와 무능, 그걸 없애는 것이 정치 쇄신인데, 지금 민주당의 친노 조직 그 대가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두 분, 박지원 그리고 이해찬, 이 두 분이 물러나는 것이 과연 정치 쇄신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안철수 후보가 예컨대 여론조사든 뭐로 나가든 간에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정치 쇄신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구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문재인 후보와 만나서 가치 일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가치라는 말이 얼마나 그 현학적인 말인지 모르겠는데 참 아니 대단히 현학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가치 일치란 말을 쓰면서 과연 정치 쇄신, 그리고 지금 그 이해찬 후보가 심지어 충치로까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은 분인데, 이런 이해찬 후보가 물러나는 것이, 지금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과연 가치 일치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런 난센스 같은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저는 지금 특정 후보를 매도하기, 아까 제가 매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도하기 위한 그런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건 매도가 되겠지만 있는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가치 일치 얘기하고 정치 쇄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껏 하는 것이 이해찬 그 지도부 물러나라? 그 지도부 물러나는 것은 자기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 증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안철수 후보 그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그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퇴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살신성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은 그래 하는 거죠. 그래 하니까 결국 명분이라는 인적 쇄신 겁니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좀 공격적 해주시죠.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원책 변호사께서 정치 쇄신과 계획에 대한 목표를 모르시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패와 무능을 막는 것은 정치 계획의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계획은 보는 사람의 시도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전원을 개최하자, 이런 요구들이 쫙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왜 항시 개혁 대상이 되냐면은, 정치인들은 항시 계획을 시키겠다고 해서 표를 얻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요. 정치 계획 하겠다는 말 안 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정치 집단 봤습니까?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벌써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다시 뒤로 밀어버려요. 뭘로? 민생 문제가 급합니다. 국민들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문제 가지고 덮어가면서 정치 선거법이라는 것은 계속 밀려와요. 언제 선거법이 바뀐 줄 알아요?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바뀔 뿐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계 현재 우리가 쇄신해야 될 엄청난 그 벽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민주당이라고, 저는 사실 민주당을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그 역사적으로 가치를 평가를 주고 있지만서도, 민주당마저도 기득권의 정치권에서 그런 파트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형태로 단일화가 되면요, 문재인 후보로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단일화되면요, 절대 정권 개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요. 정말로 국민들이 볼 때, 저 집단이 정치 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제 민주화라든가 복지 문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정치 개혁에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도 그동안 너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후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해찬 대표는 그대로 놔두고 민주당 방식대로 우리 단일화하자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가 존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쩐 줄 압니까? 2002년에요. 당도 없는 정몽준하고 당대당 무슨 경선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경선으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맡겼어요. 2002년에도. 그게 바로 노무현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된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도 지금까지는 양보하는 척, 뭔가 세상을 노련하게 하는 척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왔지, 저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이해찬 대표에 빠진 상태에서 정말 기득권 없이 안철수 후보랑 같이 단일화 가치를 논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치 쇄신의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말장난이니 별로 의미 없느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해찬 대표를 제가 아름다운 퇴진하는 게 아니라, 퇴진할 수 있는 좋은 명예의 길을 그나마 찾았다. 명예로운 퇴진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명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시간이 있도록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정치 쇄신,
또 뭐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런 식의 모독적인 말을 앞에 두시는데 좋습니다. 이게 무능과 부패 때문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그 무능과 부패의 주 원인이 그 무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상습 국회가 안 되고 그리고 크로스 보팅이 안 되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거든요. 부패한 것은 왜 부패하는 겁니까? 패거리 정치 때문에 부패한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이 삼김 정치 이후로 그 패거리 정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인데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것이 아니고 보수 중심으로 뭉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 쇄신을 내세우면서 기껏 얘기한 게 뭡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그리고 중앙당 폐지하자. 뭐 중앙당 폐지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았다면 중앙당은 있더라도 사무총장과 대변인 제도 같은 걸 없애고 크로스보팅을 하자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패거리 정치를 없애자는 지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다 패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진영에 정책과 이념으로 뭉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닌 말로 그 정치평론가들조차도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전부 다 예컨대 나는 안철수 진영 지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배경을 깔고 이 방송에들 나와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상철 교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패거리 정치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서 정치 쇄신을 얘기한다고요?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예요. 더 나아가서 2002년도에 정몽준 그리고 노무현 두 분이 단일화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그야말로 야비였죠. 정책과 이념이 전혀 다른 두 분 아닙니까? 도저히 단일화해서는 안 되는 두 분이 단일화한 것. 이건 우리 민주 역사에 남을 만한 야합이에요. 야합 중에도 아주 심한 야합이었습니다. 그런 야합이 그것도 바로 후보를 등록하는 바로 그 전날 밤 9시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거 아니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우리 문명국에서 유엔에 보고된 문명국이라고 하면 69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유엔 가입국이 199개국이고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 204개국인데 유엔에 보고된 문명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69개국이에요. 그리고 69개국에서 국가 원수를 뽑는 후보를 뽑을 때 선거일 불과 22일 전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난센스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를 하는데 특히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 케이스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진짜 구태 정치를 하면서 이걸 정치 쇄신이니 뭐 나아가서 대단한 아름다운 단일화네 이런 식으로 미사역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민주 정치를 우중화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아주 추악한 정치입니다. 근데요. 박태수께서 꼭 아름다운 그 단일화였다고 표현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당시에 당에 또 있었죠. 무소속은 아니, 그 부분을요. 아니었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전 변호사께서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단일화는 역사적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거든요. 바람직하고 단일화만이 좋은 것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 변호사님이 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경제,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 중심으로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요, 평생 그 구조를 못 깹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왜 우리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일화가 계속 과정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요, 그동안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아예 장기적으로 그냥 말아먹으려고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역주의도 이렇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될 때는 언제였냐면,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정권 교체 안 되면 그 나라는 아주 무지몽매한 국민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왜 독재국가랍니까? 계속 한 집안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씨 집안이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랬을 때 YSDJ가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정권 교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건치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말 정치 쇄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꼭 단일화를 이루어라라고 주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층에서 볼 때는 참 어거지고 너무나 한 진영만 돕는다 할 수 있겠지만은 단일화 안 되면요, 선거는 끝난 겁니다. 저 선거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느냐? 정말 정권 교체라는 거. 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 지금 가시적으로 실종돼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한 지역 정당의 패권 의식을 기득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단일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전 변호사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그런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필연적인 거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보, 야권 진영은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판세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아까 같이 뭐 노무현과 정몽준이가 단일화한 것은 난센스다. 맞죠? 난센스죠. 왜 느닷없이 하냐는 거죠. 강자를 향한 약자의 결합으로 좀 받을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몽준 그 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안철수 캠프 정도보다도 못한 그런 의미의 이름만 당이라고 붙였지 그 당시 노무현의 민주당이 한 큰 당이 있었고 정몽준은 지금 안철수 후보 정도보다도 못한 상태였다라고 저는 그 당세를 이야기한 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상황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두 후보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될 것이냐,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제 갈등을 좀 수습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박 교수께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해찬 대표가 물러난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어요. 하면서 권한을 그 문재인 후보한테 다 위임을 하고 간 겁니다. 이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었어야 되고요.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단일화를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민주당을 확실하게 쇄신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지 쇄신은 결과로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건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협상 방법을 어떤 새롭게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진한테 놔두면요, 실무진들은 서로 자기 후보한테 유리한 방법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될지, 다음 주 초에 또 TV 토론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두 사람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론을 갖다가 후보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문재인 후보가 뭐 여론조사든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든 어떤 방법도 안철수 후보 캠프팀에서 정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일종의 뭐 화답이랄까요, 응답이랄까요.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어떤 경우라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광주에서 지금 1시간 전인가 모든 걸 단일화에 그렇죠. 걸겠다고 모든 걸 걸고 했기 때문에 예. 단일화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제 뭐 그래서 패배를 한다면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저는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 보증수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일화 한다고 해서 단일화 하는 쪽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뭐 선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예, 그런데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3등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권에서 거의 퇴장해야 되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문제는 지금 2002년 모델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2002년도에는 심지어 단일화 룰까지 합의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언론에 흘러나갔다 이래서 판이 깨졌죠. 그래서 그 이철, 이해찬 두 분이 단일화 합의를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신계륜 또 이쪽에는 뭐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런 분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22일 날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 과정은 결국은 양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후보가 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후보가 났어야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캠프 주변에 모여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세 후보가 전부 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않았다 이런 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 개인의 일신의 영달이라든가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모여들었지 정말 순수하게 이념과 정책으로 뭉쳤다고 보기에는 좀 난센스 같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든가 그리고 후보들이 말에 모든 캠프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책과 신념으로 뭉쳤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개인의 어떤 영달이든 뭐든 간에 이 캠프에 모여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자기 돈 갖다 쓰고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정력을 쓰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자기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를 하는 것을 도저히 눈 감고 못 봐주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제는 눈 감고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2002년 모델인 결국 여론조사로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될 건데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그 야당의 그 친노 조직을 그 좀 후퇴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바로 이 민주당의 그 과거의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 통합과 혁신입니까? 혁통입니까? 혁신과 통합이죠. 이거와 합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당권을 다 장악해버렸지 않습니까? 소위 친노 세력들이요. 그래서 도로 열린 우리당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명숙 씨가 대표가 됐죠. 그 이후에 박지원 씨 역시 이제 친노와 결합이 되면서 원내대표 됐죠. 또 이해찬 씨가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간 분이에요. 그리고 이 후보, 문재인 후보조차도 이 당내에서 오랫동안 그 대통령 후보를 준비해온 손학규 후보를 비롯한 몇 분을 완전 일방적으로 눌러버리고 소위 모바일 심이라는 어떤 조직의 표를 동원해서 그 결선 투표 없이 소위 대통령 후보를 쟁취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 친노 조직이 다시 가동되는 어떤 불안감을 가졌겠죠. 그 무렵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눈에 보이게 빠졌던 겁니다. 예, 근데 부산대학교 강연에 가니까 그 넓은 강당에 과거에는 가득 차고 밖에 몇천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이 텅텅 비어 있고 700명밖에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아마 캠프로서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래서 반전의 기회를 삼으려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단일화로 나갈 수밖에 없죠. 뭐 문재인 후보는 당연한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일단은 통 큰 어떤 그 자세를 많이 보여줬고 대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저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큰 그릇이구나 느낌을 제가 받았을 정도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문재인은 대인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게 됐거든요. 이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서는 당연히 단일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싶을 것이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뭐 반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지금 단일화를 끊어 못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본인은 소인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로 가기는 갈 겁니다. 네. 근데 문 후보가 오늘 또 말하기를 안 후보한테 모든 단일화 방식도 일임한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일화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그 과정들이 뭐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제 안 후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네. 얘기인데 이 과정이 과연 그만큼 의미를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가 그걸 답변하고 싶었었는데요.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는 별개 문제라고 봐요. 그야말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뭐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 하나는 올림픽의 영웅이었고 하나는 정말 경선에서 극적으로 이겼던 게 노무현 후보 아니었습니까? 월드컵의 영웅입니다. 월드컵.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올림픽. 네. 월드컵의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네. 국민의 어떤 지지의 힘을 같이 당겨오는 그런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힘이 합쳐졌거든요. 뭐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그래서 단일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감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좋게 이야기해서 동질적 단일화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변호사님은 둘이 정책이 많이 다르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시각에는 그래 뭐 어떤 새누리당 반대 진영이 있는 사람들로서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 단일화로 가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단일화해야지 표가 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건 좀 다릅니다. 제가 모두의 안철수 후보라는 현상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건 네. 안철수 후보가 계획해서 의도해서 그렇게 1년 동안 40%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기성 정치권이 아닌 정말 새로운 사람이 좀 정치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안철수라는 사람이 안고 왔다는 말이에요. 이 가치와 민주당과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다 뺐지 않습니까? 그럼 결합을 시키려면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이게 바로 과정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대인 양보 저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큰 성격이라고는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큰 글씨라고 보지 않아요. 남을 이렇게 안아가는 성격이 오히려 좁을 수도 있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통 큰 사람은 아니고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문재인 후보가. 미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해찬 대표 문제 가지고 사실 이렇게 오래 끌고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의미의 것을 정치 쇄신에 담지 못하고 바로 뭐 여론조사하는 시간에 쫓겨서 겨우 하는 것이고 경선이 좋은 것이고 뭐 배심원 제도 이건 민주당 내에서 했던 모든 경선 방법을 들이대면 그게 옳은 태도입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접근 방식이었다고 봐요. 아마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기성정치는 못할 행동들이에요. 갑자기 중당 선언을 하니까 난리가 나고 급한 김에 이제 뭐가 또 사건이 하나 나름대로 진도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잖아요. 쇄신이 먼저냐 단일화가 먼저냐 그러거든요. 저는 분명히 알지만은 쇄신이 먼저예요. 같이 갈 수도 있지만은
쇄신이 없는 단일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쇄신 없이 단일화하면요. 뭐 이런 말 이상하지만 새누리당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100% 박근혜 후보 당선이 돼요. 그걸 이겨내려면은 그래서 거기다 우리는 아름다운 수식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쟁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언제까지 아름다워라는 소리냐 하는데 그게 그 단어 그대로 아니고 우리가 뭐 호수들 호수가에 보면 아름답게 이렇게 누비고 있지만 발밑에서 얼마나 발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경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일화 과정은.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 쇄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침으로 해서 정권 교체는 물론이지만 정치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해낼 수 있으면 난 두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후보의 단일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치 쇄신은 그리고 사실은 뭐 새누리당도 다 포함되는 얘기고요. 그 두 후보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단지 이제 지금 시간은 곧 일주일 후면은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뒤 투표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적으로 쇄신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쇄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때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왜요? 먼저 말씀하시랍니까? 아니 제가 그 전제 조건인 이게 아까 마치 이 안철수와 문재인이 뭐 정책만 약간 다를 뿐이지 대부분 동종 아니냐. 이 언론에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동종 교배냐, 이종 교배냐 이런 얘기들이 저는 이런 좀 천박한 용어 자체가 저는 싫어요. 그런데 동종이냐, 이종이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주요 정책을 보면요. 정권에 반대한다. 이 정권이 계속 확장성을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 개성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에 이라는 큰 대의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재벌 때리기, 그 얘기는 재벌 개혁, 그리고 재벌 때리기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나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지금 하는 게 경기민주화 일자리 복지 아닙니까? 이 구체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똑같아요. 슬로건 자체가.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한미 FTA, 문재인 후보는 재입상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일단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재입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강진기지, 그대로 만들자는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새누리당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문재인 후보는 즉각 재개를 하겠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새누리당은 아니다는 겁니다. 북한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지금 한참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내용 중에 바로 추총제, 순환출자 금지. 지금 새누리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박근혜 후보가 대립을 했다. 박근혜 후보가 우클릭을 한다 해서 지금 요란하지 않습니까? 결별을 한다느니 뭐니. 쉽게 말하면 순환출자 금지 지금까지 한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막자. 이것이 이제 박근혜 얘기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똑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안 그렇죠. 순환출자 금지는 안 된다는 거죠. 해소 안 하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똑같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정책에 들어가 보면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오히려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이 두 진영이 단일화를 하겠느냐, 단일화 논의에 나가느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동종교배, 이종교배를 떠나가고 2등과 3등이 1등 이기기 위한 야합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이런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각 정책들이 사실은 넓게 보면 사실은 세 후보의 정책이 다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급진 좌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깨놓고 말해서 우리 정치 철학자들은 정치 철학하시는 분, 정치 경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정치 비평하는 분들은 정말 정치해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우파적인 정책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세 후보가 내놓은 정책을 전부 다 분석을 하면요. 그냥 좌파적, 진보적 정책 아니에요. 서구에서 하는 민주사회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거의 다 과거 사회민주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 사회민주주의도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급진 좌파 정책들을 두고 이렇게 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경쟁을 하면서 우클리겠다 좌클리겠다 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정말 너무 국민을 호도하고 우리 언론이 너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좀 약간 일방적인 아니죠. 얘기했는데. 아니죠. 나는 일방적이 아니고요. 지금 예컨대 언제든지 찾아보십시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서 예컨대 조지 레이커프나 그리고 폴 슈메이커 교수가 수많은 정책들을 급진 좌파적이다 아니다 좌파적이다 이건 우파적이다 아니면 이 급진 우파적이다 분류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면 지금 후보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80% 이상이 급진 좌파즘에 해당이 됩니다. 예. 아마 받아들이는 국민에 따라서 좀 온도 차이가 많이 클 거는 같은 발언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은 정책적으로는 새 후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안 후보는 사실 문 후보와 많이 다르다. 도리어 박 후보와 가깝다. 그런 주장을 하고 이건 좀 계십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네.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 충분히 이야기 듣는 걸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6일 날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쓰면서 몇 가지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내용을 뜯어보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 입장이 아마도 문재인이나 안철수 캠프에서 보는 입장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국민들의 눈하고.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보릿고개를 넘겨오고 아버님 재임 시간 동안에 경제 성장을 했지만 너무나 부자들만 좀 어려운 사람이 많고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서 그 과실을 약자들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을 때는 저것은 뭐냐면 가진 자가 안 가진 자한테 시혜를 베푼다는 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재벌 구조 계획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벌 때리기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지금 움찔을 하고 뭐 보수에 뭉치자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는 어느 때 써야 되냐면요. 경제 주체들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자든 간에 뭐 발언권의 그 어떤 힘과 권한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는 다 합쳐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복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면에서는 문하고 안은 약간의 정책 차이만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새누리당하고는 엄청난 정책적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빼놓고는 많은 부분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두 사람이 합쳤을 때 표의 확장성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표의 확장성.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후보로 되는 것이 훨씬 더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 둘이서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뭐 둘 간의 대화를 나누면 양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 간에 그런 아름다운 양보는 없을까 이야기하지만은요. 그건 양보가 아니었고요. 양보라는 것은 경쟁자 중에서 한 사람이 양보를 해주는 건데 그것은 한 사람이 밀어줬어요. 너 도와줄게 이거지 결코 지금 말하는 경쟁 속의 양보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에 있어서는 분명히 방법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을 해야 되고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고 뭐 여론조사 방법도 동원될 수 있고.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그렇죠. 지금 가장 고민할 때가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두 후보가 오늘이라도 뭐 만나서라도 그 얘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국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나온다는 소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전제가 뭐냐면 이제 정치 쇄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정치 세력을 꾸려나갈 것이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치 쇄신이 다 좋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으니 아마 지금 오늘 오전에 발표된 인적 쇄신이 그것을 가름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그 이야기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성, 기성 정치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공유하는 것. 뭐 해결까지는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시간이 막 급하다고 그래요. 그건 안 하러 오실 때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후보자 등록을 26일부터 27일부터 선거운동을 해요. 약 20일간 넘게 합니다. 21일 기간이라는 선거 기간 동안에 수능시험으로 치자면요. 2과목 아니면 3과목 갖고 그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 가지고 뭔가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단일화 방법이 이 시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처음부터요. 저는 여론조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치 쇄신 자꾸 그 얘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데 정치 쇄신 이건 명분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우리 대화 중에도 나왔지만은 정치 쇄신을 하려면
근본적인 어떤 뭐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뿌리부터 바꾸는 뭐 이게야말로 급진적이 되겠죠. 레디칼리스 같은 경우인데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겠죠. 이 패거리 정치라는 것이요. 해결되려면 우리 정당 구조부터 민주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정당은 헌법 8조에 의해서 그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화하도록 돼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천 과정이라든가 활동 과정을 보면 뭐 항상 당론 투표다 이래서 이 법안을 하루에도 100개씩 한꺼번에 통과시키잖아요. 이 아니 잠깐만요. 예, 국회의원들이 누가 법안 내용 알고 합니까? 앞에서 원내 부득표가 동그라미 이러면 다 가표 누르고 다 이런 식이죠. 이런 형편없는 국회가 된 까닭은 바로 크로스보팅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패거리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상설 국회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대 지금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가 상설화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래서 뭐 당 대표를 바꾼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정치 쇄신이 과연 안철수 표 정치 쇄신이냐. 그렇다면 안철수를 지지해왔던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꼈던 수많은 젊은 그 청년들은 오히려 안철수에 실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철수를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부터 시작해서 안철수가 기껏 이것밖에 안 됐느냐. 안철수가 정치 쇄신 얘기한 것이 이런 정도에 불과했느냐 하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보니 뭐니 이라는데 결국은 양쪽 후보가 결정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금 그 정치 비평하시는 분들부터 처음부터 국민을 자꾸 팔아요. 국민이 원한다면, 뭐 국민이 못 짠다면 제발 이 국민 팔이 좀 하지 맙시다.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딱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뭐 바란다는 것도 그것도 다수의 국민도 아니고 뭐 지금 장작 루소 시대가 돼서 일반 의지론을 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딱 드러나 있는 실체가 아닌데 항상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이 바란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역사상 한번 살펴보세요. 90%가 독재자들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항상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국민을 팔아요. 국민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 그래서 통계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전형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역사가 나를 평가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정치 쇄신에 전 변호사께서 이제 별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뭐 국회의원을 축소하자, 중앙당을 폐지하자, 저는 어마어마한 문제라 봐요. 그것은 공천권 자체에 대해서 민주화 부분이 아니라 공천권 자체를 정당이 지도부에 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정당 보조금을 왜 정치인 사람한테 국민 세금을 주냐. 이게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젠다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여기에 대해서 기성정치권은요.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정치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나 네. 제가 정당 정치 전문가로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국민 정치 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안 자체가 자기들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안을 내놔요. 즉 정당을 믿어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라면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월급을 뭐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정당 매무제를 독일식으로 도입합시다. 그러면 우리 정치 문화를요 정말 독일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미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은요 예비선거 별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오바마가 공천권 준 거 봤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냐면 네. 그런 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믿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현재 정치 쇄신 그 구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니라도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정치 쇄신의 둘 간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일화를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일화 진영 과정에서 혹은 그 주변의 캠프에서 대변인들이 하는 정치 쇄신이라는 말은 상투적인 명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보수로 단일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투적인 표현에 너무 언론들이 이게 매몰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 벌써 구태 정치입니다. 자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가장 지금 절박함은 또 뭐가 있냐면요. 누구라의 단일화가 제일 절박하지만 단일화 되고 나서 이탈표가 빠지면 안 돼요. 즉 당선의 보증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뭐냐면 결국 누구 한 사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둘 다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도
내가 되겠지만 아니 될 수도 있다. 또 안철수 후보도 내가 되고 싶지만 문재인이 대세 같은데 라는 그런 감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가 떨어지더라도 이건 이뤘다라는 정치 쇄신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요, 테러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는 저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어요. 바로 그분이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런 자세를 안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서로 정치 쇄신이라는 가치 공유로 하면은 반전의 카드가 된다는 거죠. 사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좀 굉장히 호재를 만난 것 같거든요. 저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새누리당과 관련이 없으니까 새누리당이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없어요? 이 두 분을 이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을 지금 그 우리 박 교수님께서 대단히 어떤 성인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평가를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자기로 단일화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고 거기에서 초도 양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이 하나 선례를 보였던 그 소위 정몽준 후보하고 그 했는 것이 나는 야비냐 이런 걸 떠나서 떠나서 정말 좋지 못한 선례라고 보이는데 이 선례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글쎄요. 나는 아마 양진영 캠프에서 다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 후보가 이 지난번 선례를 따라가자 하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합의 볼 때면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예. 100% 아니어도 여론조사가 승부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로 잠깐 들어보세요. 대통령 후보를 만든다는 자체가 그러면 여론조사 얼마나 임할 웃기는 때 거예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속으로 본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승부는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 된다는 전제를 하면은 지금 자꾸 제가 봐도 그래. 가치 공유, 정치 쇄신한 말을 좀 이대로 뭉기고 가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상투적인 명분이라는 그래서 거죠. 두 사람이 합의를 보고 뭔가 출사표를 둘이 던지라는 거죠. 네. 결국은 승부 나는 게 제가 오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가치 공유, 뭐 가치 일치라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도 그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치도 가치라고 해봤자 정치쇄신이라는 그런 소리고 결국 정치쇄신이라는 것도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 말고 속내를 제대로 드러내고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요 아마 두 분 다 매장됐을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나라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무시하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무시하다는 민주국가 저도 아니란 거 알았어요. 이명박 정부 5년 겪으면서 국민을 저렇게 무시하고 검찰한테 독립권을 주지 아니하고 민주화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쇄신한 부분은요.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은 대단히 민주주의였고 거기도 많은 문제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단히 선진 민주주의. 그래서는 뭐냐면 자, 정치 쇄신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진영 논리에 빠져서 말씀하시면요. 지금 말씀이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오늘 그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근데 이제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도 시간이 없다. 20일 전까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 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정말 물리적으로 너무 없다 보니까 여론조사마저도 이건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단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잘 될까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꼭 가야 지금 이제 취할 수 있는 맞습니까? 가장 쉬운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로 보고요.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뭐 시간이 뭐 하루 걸리기도 하고 3일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그 방법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방금 이제 앵커께서 단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단판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단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여론조사는 누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 다수결에 따른 그 정말 수치에 따른 진 사람이 승복하는 그런 민주주의고 저는 미국식이라고 봅니다. 단판이라는 건 서로 간의 협상을 저는 하는 거라 봐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가 단일화 교체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그런, 근데 분위기가 어떤 협상과 협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단판이라는 건 그런 뜻에서 말씀을 했던 걸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렇죠. 그 협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누가 후보가 되냐도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지만은 그 지지층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뭐 저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시민들 많이 봤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겠죠. 야권 지지층이 많은 곳. 둘 중에 누가 하나 결정된 대로 제가 결정할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뜻하냐면 문재인 후보가 돼도 좋고 안철수 후보가 돼도 좋다라는 또 국민들이 상당히 상상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됐냐라는 걸 보여줄 때 역시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의 뜻이 의사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무슨 네. 그 객관성에 있어서는 오차 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런 그 단순한 후보 단일화 과정 방법이 저는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단일화를 하면 아마 단판은 안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캠프에 그 몰려들어 있는 분들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과거에 2002년이죠. 이 고건 전 총리 같으신 분은 뭐 지금 같은 때도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나 대통령 출마할 생각 없다 이 말씀을 기자들 앞에 하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그 지지자들에게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캠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자기 그 보스가 그 대통령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단판으로서 한쪽이 한쪽을 밀어준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 문제는 남아있는 여론조사인데 아마 이번에 가장 그 충돌될 부분이 그런 걸 겁니다. 뭔가 하면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하는 과거 2002년도 질문 같은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아마 이걸 바랄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승리하는데 누가 더 적합하냐. 이런 식으로 문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부분으로 저는 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 스스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단일화도 좋은데 이기기 위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고 이기기 위한 단일화. 그러니까 그 말 배경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여론조사 여러 군데서 했지 않습니까? 보면 박근혜하고 안철수, 박근혜하고 문재인 이런 세 분의 어떤 대립 관계를 정리한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이 보면 박근혜하고 안철수가 있을 때 박근혜가 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결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그 후보 단일화하는 여론조사 할 때 문항을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승리하는데 누가 더 적합하냐 이런 것을 원할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안 그렇겠죠. 자기가 좀 더 컨텐츠가 있고 자기가 좀 더 이 진보 좌파 진영을 대변한다고 보이고 자기가 좀 더 국정 경험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을 하는데 적합하냐 아마 이런 문항을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론조사 이런 것으로, 방식은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이견이 있죠. 아무래도 또 뭐 어느 후보 유불리가 있으니까 이 그 부분이 부분을 또 제가 걱정됩니다. 조금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2002년 후보 단일화할 때 뭐 본의 아니게 관여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적합도냐 지지도 경쟁력에 따라서 그 자꾸 하나 가지고 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큰 차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를 두고는 그때 2002년하고 그대로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 비교를 하거든요. 물론 문구를 적합도와 경쟁도를 물어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2002년에 양 진영 간에 서로 자꾸 가지고 협상이 결렬되고 막 수차례 그랬거든요. 제가 중간에 이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결렬을 막아주는 역할도 약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의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서로 비교될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몽준하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방법도요, 굉장히 단순한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도 카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지도부 바꾸고, 너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던진 것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자신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이건 양보라기보다도 하나의 좋은 제스처였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도 그거 받아들이자죠.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왕 줬으니까 문구를 내 유리하게 해버려야지. 이것은 또 옹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큰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으니라는 좀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노무현과 정몽준은요, 양쪽 파가요. 딱 노무현 후보가 되니까 정몽준 사람들이 한나라당 다 입당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과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건 있죠.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을 때 안철수를 지지하는 특히 20대, 30대. 문재인 후보로 됐을 경우. 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30대의 세력이 얼마나 이탈할 것이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만 어떤 데서는 아주 심한 데는 30% 정도 이탈할 것이다. 어떤 데는 한 8%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문재인 후보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건 아마 단일화 효과가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안철수 진영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후보로서 누가 더 적합한가. 이걸 계속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두 진영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드라마라는 것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드라마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올 연초부터 여러 방송에서 드라마 있는 쪽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는데 드라마라는 것은 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까지 맞습니다. 반전이 있을수록 시청률이 높아지고 온 국민이 거기에 몰입을 하는데 문제는 재탕 드라마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드라마예요. 한 번 보면 드라마를 또 본다? 사람들이 그 실증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피로도가 과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한다, 어쩌다가 결렬이 되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이, 지지 세력들이 피로도를 적게 느꼈습니다만은 이번 단일화 과정은 조금 달라요.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하려면 정말 과감하게 단일화로 빨리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말장난 좀 할게요. 재탕 맞는 이야기 같아요. 재방송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래도 역으로요. 똑같은 재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오히려 익숙해져가지고 단일화에도 국민들도 익숙해졌어요. 그때보다 진일보되고 안정되게 보여준다면 보통 단일화되고 나서 다 깨졌지 않습니까? 결렬이 되고 하루 전날 술 먹고 집에서 안 나와버리고 내각제 이행 안 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단일화를 한다면은 또 괜찮다. 이건 약간의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며칠 안 남은 그 협상 과정에서 저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실제 자기 진영을 갖고 있는 오너십이 있는 그런 장수는 아닙니다, 실은.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이 얹혀 있다고 저는 보고 예. 안철수 후보는 아예 알겠습니다. 절개들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를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단일화의 그 방식으로는 여론조사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는 두 분께서 공감하셨고, 그러나 전 변호사께서는 그것이 그 2002년에 그 이은 두 번째 단일화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가중돼 있다. 또 박 교수께서는 그러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진일보된 단일화의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2시에 박근혜 후보는 송도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위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단일화가 되면 이제 양 후보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이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새누리당 전략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효과적인 단일화 이후 전략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전 변호사께서 말씀해 지금 주시죠. 그 새누리당이 단일화 논리에 맞서서 내놓은 것이 바로 여성 대통령입니다. 단일화라는 것이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단일화로 뽑힌 후보의 지지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과거 2002년 선거 때 그랬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거의 2배로 폭증하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내어놓은 것이 지금 여성 대통령이라는데, 나는 참 난센스라고 봐요. 이 새누리가 좀 난센스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참모들이 너무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리, 그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냐. 특히 그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하고 그 여성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박근혜 후보가 지금 여성으로 부각이 돼서 여성들이 전부 다 우리는 여자니까 박근혜를 지지하자라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 대통령을 아무리 부르짖어 보았자 여자들이 성별로 나뉘어 갖고 남성들과 대립해서 하는 그런 투표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 대통령이야말로 쇄신이다라든지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보기에 이 아까운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선거의 임박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것, 이것을 그 흔히들 현학적으로 지대 정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무너진 중산층 서민들의 길을 살려주고 신바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산층 살리기 정책. 또 하나는 안보입니다. 안보는 뭐 우리 선거판에 상당히 뒷전으로 밀리니까 안보는 조금 뒤로 밀어둡시다 그러면. 그 중산층 살리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고 우리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전부 다 뜬구름 잡기식 정책이에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복지 정책을 내놓고 전혀 근거 없는 일자리 정책. 과거와 틀려서 이제 300만 개, 4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어떤 구체적인 예컨대 우리 먹거리는 무엇인데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와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장들을 이런 공장들은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서 예를 몇 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반값 등록금 주장하면서 일자리 보장한다는 이 자체가 난센스예요. 우리 대학이 진학률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이 많은 전문직들이 우리 사회에 이거는 어떠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뭐 재벌을 아무리 두드려 팬다 하더라도 그건 일자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중소기업을 아무리 키워준다 하더라도 이 80%의 대학 진학률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전문직을 못 만들어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을 선진국처럼 한 40%에서 50%대 잘 많아도 그렇습니다. 이게 많아도 이 정도의 대학 진학률이 되도록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을 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겠다 이런 정책을 연구를 해야지 교육계획은 완전 또 뒷전으로 해놓고 무조건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든지 간에 위원회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냈습니까? 위원회는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서도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역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제대로 된 비전을 못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이 아젠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재원 마련에 대해서 뭐 박 후보는 재원 마련 대책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공약을 우리 국민들은 빌공짜로 사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어떤 면에서는요. 그 부분은 좀 떠나서 이제 새누리당이 실제로 그렇다면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 변호사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약 이야기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새누리당은 야구로 비교하자면 지금 코리안 시리즈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단일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긴 자가 올라오면 이제 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승해야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여성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 좋은 또 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데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 즉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미 대통령 후보 그 본 시리즈에 올라가 있잖아요. 감각을 유지를 해야 돼요. 본게임 붙었을 때 바로 붙었을 때 기다린 자가 뭔가 수가 있어가지고 본선을 갖다가 그냥 그 주도해가는 그런 것이 헤게모니를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번 선거판이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질 것인가? 정권 심판으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저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서는 저 입장에서는 반대지만은 나름대로 방향을 일정하게 잡은 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입장이 자기 진정으로서 자기 그 정책을 한다면은. 왜? 저는 그 정책에 관한 야권에 누가 나오더라도 드디어 접점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전쟁대가 생겼어요. 대립점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 경제민주화 정책이 훨씬 현실적이고 맞다라는 것. 그건 분명히 대립적인 어떤 그 접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척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듯이 이번 선거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런 감각을 유지해야 돼 좀 뭔가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 보면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그 어쩔 수 꼭 해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미지를 뭔가 좀 단일화라는 그 프레임에 블랙홀이 돼가지고 모든 정치 이슈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뭐 여성 대통령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다 시간을 갖다가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 협상이 약간 결렬되고 있는 부분에서 새누리당에서는 뭔가 후보들이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파라고. 도대체 민주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어떤 일 개인한테 고개를 숙이고 읍수하는 저런 모습 이런 것을 대변인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저는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그걸 바로 정쟁 유발적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은 자제하고 집권 정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가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관전하면서 느끼는 것을 순간순간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저는 그 효율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박 교수님 표현하신 대로 이제 본선에서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새누리당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이제 본선 전국에 혹시 지금 단일화 말고 또 다른 빅 이슈가 나타나서 대선 전국을 흔들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다마는 그 정권 심판론, 저는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단일화가 돼서 첫 마디가 뭡니까? 뭐 박근혜 후보도 박근혜 후보지만 정말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 다시 또 뭐 리바이벌 할 수는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을 맡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5년 전의 역사를 심판을 어떻게 할 거냐도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번에 과연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할지 안 할지는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호남이나 대구 경북은 어쩔지 모르겠고요. 뭐 한쪽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요. 충청도 뭐 이런 지역들이 과거의 선거하고 그대로 반복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선거의 그 하드웨어라면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저는 해야 되고. 정권 심판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걸 기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야권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됐냐에 따라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도 바뀌겠고 우리 언론이 그 본 관점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여러 군데 특히 안보 국방을 뭐 비롯해서 그 예컨대 문재인 후보는 이 병력을 그 18개월로 줄이겠다 복무기간을. 그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뒤에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좌우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 이런 문제를 두고 문자 그대로 보편적 복지냐. 박근혜 후보는 지금 정말 궁핍한 후보를 먼저 돕겠다 하는 식으로 물론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급식 같은 부분은 박근혜 후보도 뭐 수용을 합니다만은 궁핍한 사람을 먼저 돕는 복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무상의료까지도 수용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좌우 대결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이 좌우 대결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FTA라든가 강정 기지라든가 금강산 공항이라든가 그리고 순환출자 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이 정책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변화를 구하는 세력, 문자그도 정치판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구하는 세력, 20대, 30대. 그리고 그 안정과 이 변화보다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세력, 이 50대, 60대, 이런 세대 간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언론도 그런 방향으로 아마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변수가 있다면 그런 거겠죠. 이제 토론이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세 이런 것이 남아있을 것인데, 토론은 이제 법정 토론 3번은 무조건 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법정 토론을 빼놓고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토론은 거의 없었어요. 후보 한 사람씩 불러놓고 하는 관훈 토론이라든가 언론사 혹은 무슨 각종 시민단체에서 하는 토론은 있었습니다만은 후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토론은 법정 토론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3분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젠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새롭고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런 데서 승부가 갈릴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번 우리 정치판처럼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이런 큰 슬로건이 같은 경우에는 뭐로 승부가 갈려지는가 하면 누가 실수 안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실수하는 쪽이 지도록 돼가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후보의 실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참모들의 실수예요. 예컨대 새누리당의 어느 국회의원처럼 홍어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가 또 만에 하나라도 야권 후보 쪽에서 엉뚱한 생식기 같은 이런 말을 또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뭐 후보의 패배로 곧장 직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모들의 어떤 실언, 실수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아마 이중고를 후보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지역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풍향계가 중요한데 이번에 부산에서 말이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또 새누리당의 표가 뺏기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고 호남도 민주당 지지에 인색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변화는 조금 있을 거라고 봐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왕년에 옛날에는 정말 민주 성지 아니었습니까? 부산 마산이. 그러다 보니까 야권 도시로서 유명했어요. 광주 버금가지 않았죠. 근데 버금갔죠. 근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을 합당하면서 묘하게 여권은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3당 합당 과정에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이 같은 그 영남 정권이라도 뭐 또 경북 경남이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PK 쪽에서 부산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뭔가 그 민심 이반이 있는 가운데서 부산 출신 그 야권 후보가 분명히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부산의 정치 지도가 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뭐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호남 출신 이번에 주요 후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남표에 대한 다른 그 후보에서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은 아직까지 호남은요 정권 심판 쪽에 상당히 좀 몰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로 이런 부분이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좀 그 불안하고 긴장되는 그런 정치 지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새누리당으로서는 처음 맞는 국면이 아닐까요? 이 부산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유권자를 보면 전체 인구를 먼저 봅시다. 이 수도권이 2,500만이에요. 그리고 영남권이 1,300만,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을 합해서 한 1,300만, 호남권이 550만, 충청권이 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한 200만 미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해서 수도권이 가장 큰 승부의 마당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남은 과거에는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이었죠.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이었는데 문제는 호남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10% 못 넘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선거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15% 20% 나오던 분들이 선거일 때는 10% 미만으로 다 떨어집니다. 네.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도 투표일 전에 호남이 10% 넘었죠.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도가 10%를 넘었는데 투표를 딱 해보니까 10% 미만으로 아주 그리고 전남, 광주 같은 건 아주 뭐 극소수밖에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경남, 부산은 어떠는가 하면 원래 호남 인구가 한 23%에서 25% 내외입니다.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노무현 후보가 사실은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하면서 지금 지지도가 보통 7대3 정도. 그래 새누리,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이 7대3 정도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부산이 말씀하신 대로 야도 성향이 굉장히 세요. 과거에 박정희 시대 이효상 국회의장 고무렵까지는 여촌 야도이라서 농촌은 여당, 도시는 야당이었는데 그때는 광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부산은 압도적으로 야당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제 바로 근거는 한 7대3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6대4가 돼가 있습니다.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40% 정도가 나오고 지금 박근혜 후보가 60% 정도로 지금 이건 사실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게 영남권에서도 이만큼 밀려버리니까 그럼 그만큼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찾아와야 되는데 호남에서는 전혀 늘지 않아요. 그럼 수도권에 있어서 이 안철수 후보하고 경쟁을 하면 수도권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에서 밀리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20대, 30대 이것이 박근혜 후보로서는 가장 공략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든 박근혜 후보가 어떤 블루오션에 있다면 새롭게 개척해야 될 블루오션에 있다면 중도 좌파가 아니고 수도권이 20대, 30대 로 국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단일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워낙 이제 강력하게 단일화를 희망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성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과정을 중시 많이 해온 발언도 있고 하니까 과연 정말 표현대로 아름다운 그리고 감동이 있는 단일화가 될 것이냐의 부분에 또 우리 유권자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제 정말 그 두 후보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측 또 뭐 거기에 대한 평가 함께 아울러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뭐 마지막 발언으로 삼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께서 해주시죠. 지금 그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생겨난 것, 또 안철수 후보, 즉 안철수 교수 현상이 생겨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에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균형이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 단일화는 필연적인 과정이고 이것을 임무로 완수하지 못하면은 이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당사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누가 지더라도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질 거 아닙니까? 그걸 승복하는 그런 그 자체가 과정은 약간의 서로 긴장과 갈등이 있어도 아름답다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단일화가 됐을 경우 바로 새누리당에서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저는 셋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국민이 결정하고 국민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누가 되든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러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얼마 안 남은 시간에 후보 간에 근거 없는 네거티브 그런 선거전은 좀 지양하고 조금은 좀 효율적이고 개수는 작아도 좀 효과적인 국민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정말 구체적인 희망이 있는 그런 빌공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두 후보의 단일화를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뭐 앵커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50%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진영 논리에 다 빠져가 있으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겠죠. 근데 어떻든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일 후보가 되면 과거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되고 나서 민주당 후보라는 걸 포스터에 아주 조그맣게 개미처럼 썼죠. 그리고 아주 큰 글씨로는 국민 후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도 시민 후보 이렇게 썼죠. 이건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에도 단일화되는 후보는 뭐 설령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 후보라고는 하지 않고 단일화를 명분으로 해서 국민 후보라고 또 쓸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국민 후보든 시민 후보든 어떤 경우든 다 좋습니다. 이 단일화가 정말 아름답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 미래 비전을 좀 보여줘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후보 중에 어느 분이라도 단일화 되셔서 정말 박근혜 후보에게 먼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박근혜 후보도 그에 걸맞게 보여주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좋은 선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경제원장인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성철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선까지 딱 한 달이 남았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짧지만 후보들의 면면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